영국 왕실 역사상 가장 천박한 기행으로 불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드레스 밑단의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니요. 대관식 날 모든 의례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빈틈없이 계산된 완벽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왕실 인사의 머리를 장식해야 할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드레스 밑단에 엉뚱하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마치 아무렇게나 침에 꽂힌 듯 브로치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악취미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기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당대인들이 미처 해독하지 못한 숨겨진 상징들로 가득한 천재적으로 계획된 제스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실타래를 풀어내고 영국 왕실 대관식 의상 역사상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분명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알렉산드라 왕비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때는 1902년, 영국은 길고 어두웠던 빅토리아 시대를 뒤로하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7세가 왕위에 올랐고 그 곁에는 그의 아내 알렉산드라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4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에 이제 드디어 때가 왔으니 다른 이들의 규칙에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치와 우아함의 대명사인 에드워드 시대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주된 창조자는 바로 알렉산드라 왕비 자신이었습니다. 덴마크 국왕의 딸로 자라나 소박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그녀는 러시아 황후인 언니 마리아 표도로브나처럼 위대함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웨일스 공비의 신분으로 수십 년 동안 지내면서 알렉산드라는 수줍음 많던 이방인에서 유럽 전역이 그 취향을 극찬하는 스타일 아이콘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이자 지위의 상징, 그리고 개인적인 부적으로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관식을 단순히 의례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최대 걸작을 탄생시키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구상은 장대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대관식 의상을 직접 진두지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무겁고 갑갑한 직물들을 배척했습니다. 인도 총독의 부인인 커즌 부인이 입은 화려하게 빛나는 인도산 직물로 된 드레스를 보고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저것이야말로 자신의 승리를 위한 완벽한 소재라고. 공기처럼 가벼운 금빛 브로케이드는 대영 제국의 심장부에서 공수해온 것이었으며 패션 선언이자 영국의 주요 식민지인 인도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섬세한 정치적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재봉은 그 시대 최고의 오트쿠티르 디자이너인 찰스 프레더릭 워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의상은 모든 여왕과 황후들이 즐겨 입었습니다. 금빛 비단 위에 영국 장인들은 연합 왕국의 상징인 영국의 장미, 스코틀랜드의 엉겅퀴, 아일랜드의 토끼풀을 섬세하게 수놓았습니다. 드레스 자체로도 보물이었으며 전례 없는 보석의 향연을 펼칠 완벽한 캔버스였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가장 아끼는 보석들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구상은 겸손이나 절제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는 이를 압도하고 군주정의 견고함과 그 부유함, 유구한 역사를 말없이 선포하는 이미지를 창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목걸이, 모든 브로치, 심지어 티아라까지도 하나의 웅장한 예술작품의 일부가 되어야 했으며 그 작품 속에서 알렉산드라 자신은 최고의 보석 세공사이자 가장 빛나는 전시품이었습니다. 잠시 의례와 격식을 잊고 이 모습을 보석 장인의 눈으로 들여다볼까요? 당대인들이 뒤죽박죽이라 불렀던 것은 사실 치밀하게 연출된 빛과 역사의 폭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의 집합체가 아니라 각 요소가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하는 온전한 보석 교향곡이었습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에는 이 귀한 건축물 전체의 주춧돌처럼 거대한 대관식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25개의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강물처럼 이어진 형태로 빅토리아 여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기에 그 무게는 물리적인 것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는 계승과 대영제국의 위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옆 귀에서는 특별한 대관식 귀걸이들이 섬광을 발했습니다. 완벽한 보석의 깨끗하고 차가운 광채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 왕비는 이러한 고전적인 화려함 위에 몇 줄의 진주를 덧입혔습니다. 길고 거의 끝없이 늘어진 소트와르 진주 목걸이들은 코르사주를 따라 흘러내리며 교차했고 부드럽고 우윳빛 안개를 만들어 아래에 얼음 같은 다이아몬드 불꽃을 은은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손길이자 유행에 대한 헌사 그리고 그녀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진주 물결 아래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유명한 알베르트 공이 사파이어 브로치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죠. 알렉산드라 왕비는 이 영원한 사랑의 상징을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심장에 더 가까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부적으로서 달았습니다. 드레스 어깨에는 전통적인 자수 대신 다이아몬드 클러스터들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보석 전문가들은 즉시 그것이 그녀의 결혼식 파리르 구성 요소임을 알아챘습니다. 이로써 왕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즉 웨일스 공비가 된 날의 실타래를 대관식이라는 직물에 엮어 그녀의 최고 승리의 날과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없는 광경은 드레스 침에 있었습니다. 허리띠 대신 밑단 앞부분에는 거대한 V자형 다이아몬드 장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제작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왕비는 특유의 대담함으로 2개의 오래된 왕관 목걸이를 가져다가 이 유사 중세풍의 허리띠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담함의 정점은 바로 티아라였습니다. 네, 당신은 잘못 듣지 않았습니다. 고대 아델라이드 여왕의 빛나는 티아라, 이마 위에서 빛나도록 만들어진 장신구가 밑단의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범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도 최고 권력의 상징을 치마의 단순한 장신구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구성은 마치 떨어진 별들처럼 옷감에 흩뿌려진 몇 개의 다이아몬드 리본 브로치와 손목을 감싸고 있는 육중한 팔찌들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1902년 8월 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기대감에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는 엄숙한 뿐만 아니라 뜨거운 호기심으로도 전기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세상은 빅토리아 여왕의 그림자와 작별하고 새로운 에드워드 시대의 광채를 직접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장했습니다. 이 순간 웅성거리던 목소리들은 잦아들고 경탄의 집단적인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위에 오르는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인도산 금빛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걷는 것이 아니라 사원의 고대 아치형 천장을 가로질러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왕비는 자신을 살아있는 별자리, 흐르고 반짝이며 눈부신 빛의 강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녀의 의상에 박힌 모든 다이아몬드, 모든 보석은 빛을 받아 1000개의 불꽃으로 폭발하며 왕비 주위에 움직이고 빛나는 후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최종 악장이자 그 정점이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 앞에 제국의 화신으로서 등장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하며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날 권리가 있음을 완벽하게 확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석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갑옷이자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말없이 선포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겸손과 애도는 끝났다. 이제 사치와 권력 그리고 숨김없는 위용의 시대가 도래했노라고. 반응은 즉각적이고 상반되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은 황홀경에 빠져 이 전례 없는 광경을 묘사할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귀족들과 외국 손님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왕의 대담함과 취향에 형언할 수 없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반면 더 보수적인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치매 티아라를, 그렇게 많은 장신구를 동시에? 이는 전대미문의 대담함이자 모든 전통을 위반하는 거의 악취미에 가까운 행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통찰력 있는 관찰자들은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냉철한 계산과 천재적인 직관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뒤죽박죽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선언임을 이해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황금, 빅토리아 여왕의 사파이어, 고대 왕관 보석들이 하나의 눈부신 앙상블로 뭉쳐져 있는 것은 광활한 대영 제국의 통일성과 부유함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관식 날 알렉산드라 왕비는 단순히 보석을 착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제국이 지닌 모든 힘과 영광을 몸에 걸쳤던 것입니다. 대관식은 그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이 보석의 별자리와 스타일 아이콘으로서의 알렉산드라 왕비, 자신의 진정한 황금기는 그녀가 왕비로서 통치했던 세월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눈부신 의상을 한 번 입고 보관함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스타일 속에서 살았습니다. 대관식 의상은 예외가 아니라 매일 그녀가 신복했던 주얼리 철학의 정수였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의 중심 요소이자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하이 초코 목걸이 혹은 개 목걸이라 불리던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 왕비에게 이것은 단순히 유행에 대한 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목에 작은 흉터를 남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여성에게는 콤플렉스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알렉산드라 왕비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넓은 벨벳 리본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목에 바싹 붙는 진주와 다이아몬드 줄의 폭포 같은 장식들을 착용했습니다. 그녀는 흉터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전 세계가 모방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단 하나의 장신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라 왕비는 주얼리 레이어링의 대가였습니다. 남아있는 초상화와 사진들을 보면 그녀는 보석의 폭포 속에 잠겨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줄의 다이아몬드와 진주 초커 위에 그녀는 또 다른 몇 줄의 긴 진주 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고, 이들은 가슴 위에서 서로 얽히며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구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레스코르 사주에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브로치를 비대칭적인 별자리처럼 무리지어 달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닿은 모든 장신구는 살아 움직이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파리르들을 능숙하게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결혼식 세트의 구성 요소들을 브로치로 착용했고, 오래된 목걸이를 머리 장식으로 바꾸었으며 티아라를 드레스의 핀으로 고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보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물들의 공동 창작자이자 연출가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손에서 이 보석들은 단순한 지위의 상징을 넘어 하나의 고유한 개인 브랜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렉산드라 왕비를 떠올릴 때 그들은 바로 이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당당한 자세, 온화한 미소, 그리고 진주의 우윳빛 안개와 다이아몬드의 얼음 같은 광채로 둘러싸인 목. 그녀는 보석 장신구를 궁중 암투와 남편의 불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아름다움과 위엄, 그리고 군주제의 영원한 위대함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자신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황금기였고, 그녀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이루어진 눈부신 외관 뒤편에는 동화 속 목가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찬란한 통치에 드리워진 가장 큰 그림자는 바로 그녀의 배우자 에드워드 7세 국왕이었습니다. 그의 수많은 로맨스와 연애 행각은 궁정에서도 대중에게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여왕이 흠잡을 데 없는 군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안 국왕은 플레이보이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알렉산드라의 가장 큰 비밀이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보석에 대한 열정은 현실 도피의 한 형태였을까요? 개인적인 행복의 결핍을 공개적인 화려함으로 보상하려는 방식이었을까요? 그녀의 보석, 갑옷이 단순히 신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소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다는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진주 목걸이 한 줄, 브로치 하나하나가 또 다른 험담에 대한 침묵의 응답이었죠. 왕실에 해만될 공개적인 스캔들을 벌이는 대신 알렉산드라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화려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모시켰고 신하들은 그녀를 숭배했으며 궁정은 그녀를 존경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이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보물의 광채로 백성의 사랑과 충성심을 사들이며 남편에게는 그의 의심스러운 오락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대표적인 패션 트렌드였던 유명한 초커조차도 비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문서로 확인되지는 않은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드라는 젊은 시절 목에 작은 흉터를 남기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스타일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만들어진 넓은 개목걸이 형태의 초커는 그녀의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고 부끄러운 비밀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대의 가장 큰 패션 선언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더욱 미묘한 속삭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알렉산드라와 러시아 황후 마리아 표도로브나 두 자매 간의 암묵적인 경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 다 소박한 덴마크 궁정 출신이었지만 둘 모두 전례 없는 호화로움의 바다에 잠겼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대관식을 준비할 때 러시아 궁정의 화려함과 로마노프 가문의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알고 있었던 그녀의 보석 과시는 일종의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영국 왕실이 러시아 왕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공개적인 스캔들은 아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사이의 미묘하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 실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문의 주요 원인은 바로 대관식 의상이었습니다. 사실은 변함없었습니다. 티아라가 치마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해석은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저급한 취향, 대관식 난잡함, 그리고 모든 상상 가능한 에티켓의 위반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이를 천재적이지만 다소 기이한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새로운 여왕에게는 낡은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도적인 제스처이자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성, 즉 사실과 그 해석 사이의 논쟁이 바로 그날의 가장 큰 비밀인 것입니다. 에드워드 왕조의 황금기는 인간의 삶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1910년 찬란한 대관식 이후 불과 8년 만에 에드워드 7세 국왕이 서거했습니다. 알렉산드라에게 이것은 단순히 통치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창조하고 구현했던 한 시대 전체의 종말이었습니다. 왕위는 그녀의 아들 조지 5세와 그의 아내인 테크의 메리 왕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현직 왕비에서 대비로 변모했습니다. 지위의 변화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보석 권력의 교체를 의미했습니다. 전통에 따라 알렉산드라의 상징적 이미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었던 수많은 왕실 보석들은 새로운 왕비에게 물려주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인수인계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알렉산드라에게 가보시자 상징이었던 보석들이 이제는 다른 여성을 장식하게 된 것이죠. 알렉산드라와 그녀의 며느리인 메리 왕비의 관계는 예의 바르지만 다소 냉랭했습니다. 보석 예술 분야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추고 열정적인 수집가였던 테크의 메리 왕비는 왕실의 주요 보물들을 착용할 기회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반면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아끼던 장신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분명히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보석 인수인계를 위한 협상은 오래 진행되었고 소문에 따르면 항상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라에게 이것은 단순히 보석과 금속과의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역할과 권력 그리고 찬란했던 과거와의 이별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개인 소장품은 여전히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유명한 초커와 진주 목걸이들을 계속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징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신구들, 특히 대관식 의상에서 빛을 발했던 것들은 서서히 새로운 왕비의 보석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림자 속의 삶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녀의 값진 광채는 조지옷의 궁정의 새롭고 절제된 스타일에 자리를 내주며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여왕이 스스로를 살아있는 보물창고로 만들 수 있었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다가오고 있었고 과시적인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독특했던 대관식 보석 앙상블은 해체되었습니다. 티아라, 브로치, 목걸이 등 각각의 장신구는 왕실 보물창고의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재가공되었습니다. 1902년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웅장한 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낙천주의와 눈부신 광채의 지나간 시대를 기념하는 유물처럼 초상화와 빛바랜 사진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대담한 이미지는 단 하루를 위해 태어난 듯 번쩍 빛나고는 영원히 사라져 개별 구성 요소로 해체된 것 같았습니다. 아델레이드 왕비의 티아라는 보관소로 돌아갔고, 엘버트 왕자의 사파이어 브로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어갔으며, 목걸이와 브로치들은 왕실 보석함들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전설적인 앙상블, 바로 그 대관식 난잡함은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걸작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때를 기다리며 잠들 뿐입니다. 그 두 번째 탄생은 무도회장의 화려함 속이 아니라 고요한 기록 보관소의 서류 더미와 책 페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21세기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넷, 역사 포럼, 그리고 테마 블로그의 등장과 함께 오래되고 빛바랜 알렉산드라 왕비의 사진들과 공식 초상화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엄선된 소수의 손님들만이 볼 수 있었던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의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무대로의 귀환은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켰기에 승리나 다름없었습니다. 1902년 당시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그저 눈부시지만 다소 혼란스러운 보물의 더미로 보았던 반면, 후손들의 시선은 훨씬 더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패션 역사학자, 보석 예술가, 그리고 단순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저 바라보는 것을 넘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난잡함이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하나의 코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은 더욱 깊고 미묘했습니다. 치마 위에 티아라를 두른 기발한 제스처는 이제 변덕이 아닌 전례 없는 해방의 행위이자 자신감의 표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인도산 직무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제국의 웅장함이었고, 브로치와 목걸이의 배치는 우연이 아닌 개인적인 추억, 국가적 상징, 왕조의 유물이 엮인 정교하게 구성된 자서전이었죠. 인식은 이것이 얼마인가 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알렉산드라의 대관식 의상의 가치는 절대적인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가치는 이제 다이아몬드의 캐럿뿐만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무게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석 장신구가 어떻게 비언어적인 권력의 언어, 개인적인 선언, 그리고 천재적인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잊혔던 사건은 전설로 왕실 보석 역사상 가장 많이 논의되고 분석되는 현상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 이 눈부신 대관식 의상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동시에 간단하고도 복잡합니다. 어디에도 없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앙상블로서 그것은 알렉산드라 왕비가 의식을 마친 후 벗었을 때 존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 하루만을 위해 만들어졌고 반복될 의도가 없었던 독특하고 비할 데 없는 보석 설치물, 즉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지 않으며 실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별적인 부분들, 즉 불멸의 구성 요소들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빛나는 아델레이드 왕비의 티아라, 엘버트 왕자의 사파이어 브로치, 대관식 목걸이 및 이 의상의 다른 핵심 요소들은 오늘날 영국 왕실 보물창고와 군주의 개인 소장품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런던 타워나 윈저성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으며 때때로 새로운 왕비와 공주들을 장식하며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석들은 의전에 따라 착용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장신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불가침의 국가 유물이 된 것입니다. 이 걸작의 진정한 보관소는 바로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 보관소는 런던 타워의 금고가 아니라 그 이미지가 살아 숨쉬는 기록 보관소, 박물관, 책, 그리고 디지털 공간입니다. 루크필즈의 공식 초상화들, 유명한 W&D 다우니 스튜디오의 사진들이 바로 우리에게 이 순간을 보존해 준 것입니다. 그것의 현재 위상은 더 이상 장신구가 아니라 패션 및 예술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역사적 유물, 설례, 보석 스토리텔링 및 개인 브랜딩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의상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가치는 캐럿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강력함이 절정에 달했던 역사적 순간의 가치입니다. 수백 년 된 전통에 도전했던 한 여성의 용기의 가치입니다. 완벽한 캔버스를 창조했던 찰스 워스의 천재성의 가치입니다. 금, 다이아몬드, 상징으로 짜여진 정치적 메시지의 가치입니다. 이 앙상블의 진정한 가치는 비물질적이기에 절대적입니다. 자,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치마 위의 브로치와 티아라, 대관식 난잡함인가 아니면 천재적인 구상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을 고려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무미건조함의 표출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보석 연극이었고 알렉산드라 왕비는 동시에 연출가이자 주연 배우였으며 그 자체가 드라마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혼돈스러워 보이는 이면에는 철저한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보석의 언어를 완벽하게 터득한 한 여성의 논리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언어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불변성, 결혼 예물부터 빅토리아 여왕의 부적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도로부터 황금이 들어왔던 대영 제국의 제국적 야망까지. 이 의상은 단순한 부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할 암호화된 시대의 연대기였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보석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알렉산드라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드라마와 냉정한 의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독특한 방법을 찾아낸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약점, 즉 목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터를 세기 최고의 패션 트렌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불멸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 보석들은 그녀의 목소리였고 그녀의 갑옷이었으며 그녀의 캔버스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만들어낸 모습은 단 하나의 명백한 진실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주얼리는 결코 단순한 아름다움만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응결되고 인간의 열망과 야망이 농축되는 말 그대로 시공간을 담는 용기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각면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밝히던 촛불 불빛뿐만 아니라 제국의 자부심, 자매들 간의 은밀한 경쟁, 그리고 한 여왕의 굳건한 강인함이 고스란히 비춰졌습니다. 대관식 드레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습니다. 그 독보적인 앙상블은 해체되어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더 이상 한데 모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8월에 어느 날 태어난 전설은 금보다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진정한 걸작이 캐럿이나 보석의 순도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힘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알렉산드라 여왕의 대관식 찬란한 집합체는 역사상 가장 귀중하고 불멸의 보물 중 하나입니다.